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산길을 달리다 보면 찌를 듯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한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르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초당림의 나무들.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이곳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돌과 자갈에 뒤덮여 자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한 벌거숭이 민둥산에 불과했다. 이 벌거숭이 민둥산에 어떤 이가 나무를 심고 바꿔 이렇듯 울창한 수림을 만들었을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30여 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심고 가꿔온 사람. 백제약품의 설립자로 알려진 초당 김기훈 회장이다. 산이 좋고 나무가 좋아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초당 김기훈. 우람한 나무들이 우거진 이 숲에는 30년 동안 나무에 바친 김 회장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건 아닐까.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초당산부락. 백제약국 김기훈 회장이 태를 묻은 곳이다. 오랜만에 김 회장이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렇구만. 얼굴밖에 안 알아서. 아버지? 아버지 강주에 계세요. 그래? 아 오늘 뵀으면 좋을 건데. 아따 여기 병환이가 나오나요? 응? 이 사람 나, 응? 달에 살아 있었네. 아이고 잘 계셨어. 호호. 예. 예. 맞다 아주 건강하셔. 예, 그렇죠. 뭐. 아직은 응, 안 왔어. 안 하겠어? 예. 언제든 따숩게 손잡아주는 고향 사람들. 그에게 고향은 언제나 너른 어머니의 품이었다. 먼 사촌 형수가 홀로 사는 이 집은 김 회장에게는 아릿한 유년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다. 집이 건너가요. 그 집이 건너가. 넘어가지라. 나 치워 죽겠어. 응? 바우가. 그거 바우. 우리가 여기 초당산 그 바우. 두암 바우. 두암이에요. 고향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일까? 마을 아낙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먼 발치에서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세 칸짜리 흙담집에는 정다운 추억이 묻어있고 책보를 메고 함께 보통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동무들을 만나자 노 회장은 금세 그 시절 어린 소년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내가요. 옛날에는 9살 때 지은 집이거든. 그렇게 그전에는 이제 요 짝에서 요리 저 방 하나, 부엌 하나, 광 하나 이래 갖고 조금 소담집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이건 그렇게 하고 9살 때 이제 이건 이거 큰 집인데 이 한타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 적응났다고 말이에요. 이분 아버지께서 적응나서 오랜만에 옛집을 찾아설까. 김 회장은 6살 무렵 피부병으로 고생했던 어렴풋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다. 요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돈 버짐이라는 거 하잖아요. 머리에 그건데 그때는 무지 세계에서 사니까 무지 세계에 사니까 그 몰라요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라변 같다. 그러니까 이걸 띄어내야 된다. 이렇게 그 진단이 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아프죠. 이 비상을 빌어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열흘 하니까 이거 뛰어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요새 아주 살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근육이 죽어가지고 국민학교 졸업을 무렵에 나섰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셨나요? 몇 년이 아니죠. 아주 오래죠. 평생을 따라다닌 어린 시절 손등의 상처처럼 자신의 뿌리 역시 고향에 있다고 믿는 김 회장. 그는 자신의 호를 고향부락의 이름을 떼서 초당이라고 정했다. 고향 마을에 대한 그의 애정은 마을 앞에 세워진 초당각에 잘 드러나 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후덕한 인심을 기려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말이 없고 조숙했던 어린 소녀는 성장해서 자신의 꿈을 이뤘고 고향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를 푸근히 맞아주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 16살의 늦은 나이에 무한 보통 학교를 졸업한 기훈은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16세 소년 기훈이 처음 갖게 된 일자리는 일본인 상점의 견습 사원 노릇이었다. 견습 시절 기훈은 집안의 권유로 18살에 최금은 여사와 결혼하게 되는데 소년 시절을 보내던 일본인 상점에는 그의 운명을 좌우할 커다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의 업이 된 약업과의 인연이었다. 목포시 복만동, 일제시대 본정통이라 불리던 이곳은 일본인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목포 상업의 중심지였다. 네, 여기는 그대로 약품과 전기, 판유리를 취급하던 이또 사마점에서 월급 3원짜리 견습 사원으로 청소며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했던 기훈에게 상점은 또 다른 세상을 의미했다. 여기 이제 입사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전기부도 있고 이제 유리부도 있고 약품부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품부로 왔다는 자체가 막 한번 와가지고 그것이 연결되어가지고 나는 지금 야구 가르치는 인생이 그때 당시 그럼 전기부로 갔었으면 또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전기부로 갔다 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아주 그 어떻게 우연은 아니지만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고단한 견습 시절을 보내던 기훈은 여기서 평생을 간직할 꿈 하나를 얻게 된다. 약방 주인이 되어 성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강의록을 펼치며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때 초등학교 실력 가지고는 약 같은 건 전문 용어가 많아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덮어놓고 모르니까 자꾸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터득을 가서 날이 가면서 터득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고 이제 피곤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하고 상의하니까 뭐 카페인 정수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해보기도 했는데 또 나중에 먹다 보니까 과용이 돼가지고요. 또 약중독도 있고 그래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는 또 이 약품을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약이냐 이런 걸 이제 거기서 이제 감별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꿈을 이뤘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뒤에 4사람이 이제 학과 시험에 됐는데 그 속에서 나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받았죠. 일단. 이유가 맞았죠. 나중에 알아놓고 보니까 미성년이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만 19세밖에 안 돼가지고 20세 돼야 하는데 그토록 소망하던 약방 주인의 꿈은 어이없이 좌절됐고 그동안 누적된 과로로 기훈은 폐병 진단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식민지 말기 조선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전쟁에 동원돼야 했다. 이때 기훈은 징용을 피하기 위해 마을 이장직을 맡게 된다. 마을에 이장을 하면 징용을 안 가요. 그래서 징용을 안 가려고 마을에 와서 좀 이장을 또 한때 좀 했죠. 그러면서 마치 약국에서 있다 나오니까 이런 약 관계로는 잘 아니까 동네에서 어디 아프거나 뭐 한다고 하면은 약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아주 참 훌륭한 이장, 훌륭한 아주
자, 이연놀이 하다시피 했죠. 1945년 8월 15일, 오랜 일제 식민 통치도 종지부를 찍고 해방이 찾아왔다. 해방과 더불어 기훈은 그토록 소망하던 약종상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된다. 한시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어온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됐다. 1946년 기훈은 마침내 목포의 백제 약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약방을 개업한다. 약을 해방되고 나니까 거기서 부을 데가 없죠. 응?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수입도 못하는 때고 무역도 안 되는 때니까. 그 이제 나는 그 약에 대해서는 이제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런 도매상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거기서 뭐하고 해나니까 서울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그놈을 사고 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귀국동포가 제주도에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 제주도 사람이 일본에 제일 많이 가 살다가 해방되었다니까 이제 이게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은 안 되니까 물품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속에 가서도 이제 주로 의약품이 좋다더라 해갖고 일본에서 그냥 막 의약품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착실히 사업을 다져가던 사업가 김기훈에게 6.25 전쟁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목포에 인민군이 주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훈은 약방을 정리하고 몸을 피해야 했다. 이제 6.25 사변 접고 해서 다시 재기해가지고 했는데 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메리아스 공장에서 메리아스 공장도 이제 성공적으로 모두고 해서 메리아스 공장 모둠도 좀 목포에서 하려면은 좀 규모가 큰 것으로 좀 해보자 해서 그 주전 공장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좀 그때는 은행빚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해서 이제 은행빚이고 뭐도 해서 그때 사막양조장 있어요. 아실까? 사막양조장이라고. 예, 거기다가 전부 그냥 다 인계해서 주워버리고 그러고는 깨끗이 그냥 손에 다 놔버리고 또 다시 이걸 열심히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재건을 했는데 그 뒤에는 절대 빚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은행빚을 얻지 말자, 약업에 전념하자. 메리아스 공장과 주전 공장 실패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훈은 열성적으로 약품 도매업에 매달렸고 빠르게 재기에 성공한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도 전역으로 거래처가 뻗어나갔고 1964년에는 본점의 낡은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4층짜리 신축 사옥이 들어서게 됩니다. 목포시 남교동,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 있던 목포의 백제 약방은 마침내 전국으로 약을 공급하는 유명한 약방이 되었다. 거래망이 늘어가자 초창기 백제 약방의 직원들은 사무실과 안집으로 사용하던 4층짜리 사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영업부하고 격리부 일부하고 이렇게 그리고 소매역하고 그렇게 되어요 싸우십니다. 그 밥을 여기서 다 그때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그 안집이 뒤에 가면 식당에서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그럼 당시 그 사모님께서는 그렇지요. 사모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큰 일만 해 부지런해 아주. 그리고 전략이 아주 철저히 배운 사람들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경제사회에서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이에요. 하여튼 그 당시 그 양반 보면 이런 거 하나는 못 내버려 아까워서. 시집 온 이후 손끝에 물 마를 날이 없이 가족들 뒷바라지에 직원들 식사까지 도맡아야 했던 최구문 여사. 그리고 열성으로 뛰어준 초창기 백제 약방의 직원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에 사업은 날로 번창해갔고 1966년 백제 약방은 드디어 광주로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의 지점이 들어서기까지 백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백제의 세력 확장의 위협을 느낀 기존의 도매상들이 지역 침범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른 도매상보다 약품을 싸게 공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어느 놈은 마진만 보더라도 도매의 마진보다는 우리들 소매의 마진이 훨씬 적었던 겁니다. 이걸 알 길이 없었죠. 백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자꾸 노정이 되고 이제 저희들 정보가 입수되다 보니까 내 목을 도매 유통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럴 바에는 어떤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쪽 도매업계에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가격을 봤더니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광주 지점 설치를 계기로 활기를 띠어가던 백제는 1970년 마침내 종로 5가에 서울 지점을 설치하기 이른다. 이후 종로의 백제 약국은 대한민국 약국 1번지, 약국의 명소로 이름을 떨쳐나가기 시작했고 1974년에는 서울 영등포에도 새로운 지점이 문을 열게 됐다. 기존 도매상들과는 다른 백제만의 신선한 영업 노하우가 가져다준 결과였다. 다른 도매약국들과는 차별화된 백제만의 독특한 영업 방식은 일선의 소매약국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약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백제와 거래하면 보다 값싸고 다양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도매약국의 유통은 영세하기 짝이 없었고 각 지역마다 나누기식 영업 구도가 형성돼 있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는 백제의 영업 방식은 기존의 도매업계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요새 와서는 이제 약계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이해를 하는 편으로 이제 바꿔져 버렸습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너무 욕심 많게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가치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10군데만 되면은 우리 제약업계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너무 중간 도매상들이 영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계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점. 1946년 8월 목포에 백제약방이란 간판을 내걸고 의약품 판매업에 뛰어든 백제는 1966년 6월 광주 지점 설치를 계기로 지점망 확보에 물꼬를 트기 시작한다. 1970년 10월 서울 종로 5가에 문을 연 종로 지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약국 1번지, 약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1974년 11월 서울 영등포 지점이 설치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강 이북은 종로 5가의 백제약국, 한강이 남은 영등포 시장 앞 백제약국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1976년 10월에 설치된 대전 지점은 연간 52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6개의 지점 중 매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1988년 7월 창원 지점 설치 이후 백제는 전국 7,000군데로 거래처를 넓혀갔고 연매출 1,700억 원으로 의약품 도매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1988년 서울 구로에 현대식 유통센터를 갖춘 백제약품은 1984년 2월 경기도 안산에 초당약품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오늘의 백제약품이 있기까지는 창업자 김기훈이 고집한 독특한 경영 비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 회장만의 성공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이제 파는 것보다도 관리가 우선을 해야 이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많이 남고 뒤로 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 것을 잘 하고 있거든요. 나는 얘기가 물건을 100개 샀으면은 100개 들어왔다고 기장을 하고 한 개 팔았으면 모두 한 개 팔았다고 기장을 하고 돈 받으면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왜 안 나와야? 이 이론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면 4% 내일복 잡고 이걸 완성을 시켜라. 모든 거래처와 취급 상품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관리 대장. 백제형 상품관리 효시로 불린 이 카드는 약품 도매업에서는 기훈이 처음으로 도입한 관리 시스템이었다. 의약품의 입출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재고 로스를 줄이는 것.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으로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 백제 약품 성공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거 뭐 그 회장님 경영관인데 그 양반을 밑에서 이렇게 모시고 보면은 자기 주어진 일에 전력 투구를 한다. 아주 담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약국 자체 전력 투구를 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모시고 보니까 불의에는 과감해요. 부정한 짓을 하면 과감히 그냥 제거합니다. 인정을 개의치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그 사람을 믿고 실권을 완전히 줘버려. 그 이 세 가지 그 양반의 경영관이 나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짓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약품 회장실. 이 회장실 한켠에는 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다. 공선사후 신의일관.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한 번 맺은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는 글귀다. 공선사후 신의일관. 이거를 내 그 사무실에도 저걸 걸어놓고 또 집에다도 걸어놓고 우리 점포에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애들한테도 이제 저걸 하나씩 해서 주면서 참 어려운 건데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저걸 해주고, 나 자신도 저기에 한번 맞춰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에 하나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에 있는 초당림. 천여 헥타르의 500여만 주의 경제 수림이 심어진 이곳은 개인이 조성한 인공 조림 단지 중에서는 국내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태다소나무, 편백, 삼나무, 해송 등 이곳에 심어진 나무들은 모두 건축재나 가구재로 쓸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높은 경제수들이다. 최우수 조림 단지로 손꼽히고 있는 이곳 초당림에는 후대들이 초당림의 정신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연수원과 초당비가 세워져 있다. 미래를 위해서 쓸모있고 아름다운 산을 가꾸겠다고 시작한 기훈의 소박한 소망이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요 밑으로는 삼나무 편백이고요. 예, 저쪽에는 니기테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는 니기다를 넉살에 심은 거고, 저 우구로는 이 참나무입니다. 천연이 뭐 여기에서 전부. 예,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나무를 이제 잘 이 가지 쳐주고 이 두 가지 나무 잡아주고 해서 아주 우량목재가 됐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시면은 딱 작업복을 바꾸십니다. 이 전부 가지치기 손으로 다 차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가지치기 하고 두 가지 나무 잘라주고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회장님도 젊으셨으니까 이 차 타고 다니는 분이 없어요. 산에는 차 타고 다니면 무슨 못 봅니다. 전부 저하고 어쩔 때는 올라가면 저 골창에 올라가면 그때는 인도가 없고 그래서 한 골창에 올라가면 어쩔 때는 아침에 올라가면 2시나 3시에 둘이 같이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분은 한 번 골창에 가면 그 골창을 1969년 3월 푸른 산을 가꾸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든 조림 사업. 기훈은 조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육림일기를 쓰며 꼼꼼히 기록해 나갔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들었던 조림 사업이었기에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정성스레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거나 얼어 죽었고 병충해, 산불 피해까지 수많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망대로 끝내 울창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냈다.
1969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이후 초당님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투입된 인력만도 3만 4천여 명. 190만 평 규모로 출발한 나무 심기는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300만 평으로 늘어났고 나무를 심고 돌보기 위해 개설한 임도만도 40km에 달했다. 개인이 인공조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금과 조림에 대한 지식, 푸른 산을 가꾸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선뜻 나서기엔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사업가 김기훈이 처음에 조림 사업에 뛰어들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염두에 둔 것도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그 다소의 그 수익성도 좀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막 그런 기대는 거의 하지 않고 단순히 이거는 하나의 그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결과만 지금 현재 갖는 것 같습니다. 모범 독림가 김기훈은 1980년 5.16 민족상을 수상했고 학생의 날이자 육림의 날이었던 지난 11월 3일 강진군 칠량 한국임학회에서는 1990년 11월 육림의 날을 맞아 김기훈 회장의 육림에 대한 뜻을 들여 강진 조림 현장 입구에 초당림 기념비를 세워주었다.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독림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 길에 전진하겠습니다. 제14회 육림의 날을 즈음해 미래를 위해 푸른 숲을 가꾸어야 한다는 그의 소박한 신념이 후대를 통해 길이 전해질 수 있게 됐다. 글귀입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어김없이 초당님을 찾는 김기훈. 임도가 없어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 골짜기를 누비며 다니다 보면 어느새 하루 해가 훌쩍 저물곤 했다. 저 앞에서 중간에 저래서 능성이 하나, 골짜기 구비구비마다에는 30년 나무와 함께한 그의 재취가 오롯이 스며 있는 것이다. 내가 생존해 갖고 있는 한은 그건 변함이 없는 일이고요. 또 얘들도 이제 가만히 모두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은 이거는 아주 천추만대 잘 보존해서 그냥 아버지 기념 사람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참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30년 전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곤 했던 김기훈. 세월의 무게는 비껴갈 수 없는 것일까. 불혹의 나이에 조림에 뛰어든 기훈도 나무와 함께 나이가 들어 어느새 고의를 훌쩍 넘어버렸다. 이제는 가지를 치는 젊은이들을 독려하는 일이 고작이다. 이 나무는 지금 69년 3월에 이걸 심은 거고 나무 수정은 대다소나무인데 그러면은 지금 30년, 만 30년 되는 나무인데 만 30년 되는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 그 재래종 하면은 그 나무에 한 3배 반 정도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정도로 이렇게 크는 거죠. 이런 정도. 20년 전에 될까 심어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여기요 그 논에다가 그 논두룩에다 불을 지른 게 그냥 산으로 번져가지고 요리가 다 탔어요. 응? 다 타가지고 그냥 안쪽에 베렸죠. 그래서 모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래요. 걱정은 되지만은 나는 이건 재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불나가 뭐가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저 이거는 우리 재산 목록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그저 잘 되기만 바란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불주의해서
이게 타가지고 말이요. 민둥산으로 있으면 얼마나 휘우고 그게. 무안읍내에 자리한 무안초등학교. 기훈이 고향의 오랜 벗과 함께 소년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를 찾았다. 오래도록 보통학교 졸업장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지만 자신을 키워주고 길러준 모교에 대해 기훈은 언제나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왔다. 공부를 잘하셨네요. 수십 년 전부터 남몰래 모교를 찾아 컴퓨터 시설과 방송 시설을 마련해주곤 했던 김기훈. 모교의 교감은 동문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 오히려 송구스럽고 내가 볼 때 좀 그냥 민망. 모교에 대한 사랑은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까마득한 후배들은 그를 자랑스런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눈으로는 아득하게만 보였던 운동장.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교도 옛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이 변해 있었다. 이것은 지금 저 학교에서 사서 넣은 것 같아. 이것은 학교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게. 층까지 있는가요? 학교가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 자신의 키보다 훌쩍 자라버린 어린 시절의 느티나무처럼 그 역시 커다란 나무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 연못? 연꽃나무? 아늑한 전경,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 무안의 명문으로 자리한 백제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자가 초당 김기훈이다. 기훈이 나무를 기르는 것만큼이나 열성을 쏟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주변에 우려 섞인 눈길도 있었지만 기훈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향 무안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웠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고향에 바치는 정성이었다. 자기 고향 아닙니까? 무안이 그가 고향입니다. 고향의 향리에다가 참 자기 어떠한 인생을 거기다 무엇인가 좀 반영하고 싶어. 그러면 향리에 그때마다 여성교육이라는 것은 도시에서는 쉽게 하는데 초원에서는 우리 도시로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아직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향리에다 여성교육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갖고 우리 농촌의 그 여성들을 좀 개우충을 쓰겠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여상 신축 공사 현장. 무안에 내려오면 기훈이 빼놓지 않고 둘러보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꾸준히 성장해온 백제여상이 올 7월 새 집으로 터를 옮기게 됐다. 백제여상과 나란히 자리 잡은 초당대학의 부지를 확보하려는 이유에서다. 무안 동학골의 터를 잡고 있는 초당대학교. 기훈의 호를 딴 초당대학 역시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을 위해 세워진 대학이다. 지난 94년에 문을 연 초당대학은 올바른 가치관과 국제적 감각,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4년제 특성화 대학이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 평소 김 회장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아니고 전문의를 양성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주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문의를 양성해서 사회에다 배출을 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좀 목표예요. 무안의 남산기슭에 포근히 안긴 백제여상. 김 회장에게는 애틋한 사연을 가진 건물 하나가 있다. 금은관이라 불리는 체육관이다. 주변의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학교 설립을 찬성했던 아내 최금은 여사가 학교 설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기훈이 손수 이름을 붙인 곳이다. 사별한 아내와의 애틋한 사연이 남아있는 이 금은관은 기훈에게 또 다른 인연을 맺게 해준 곳이다. 백제여상 핸드볼 팀과의 인연이었다. 나는 처음에 이제 핸드볼이라는 게 몰랐는데 지금 여기서 해강중학교라고 해전면에 있는 해강중학교 거기에서 여자
핸드볼 팀이 있어가지고 핸드볼 중학교만 있지 고등학교를 진학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진학할 길이 없으니까 진학을 해서 이놈을 정말 선수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길이 없고 그래서 와서 뭐그 학교에다가 그걸 해서 그 진학을 길을 열어주고 또 이놈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보는 게 어쩌냐. 그래서 우리나라와 소련의 여자 핸드볼 결승 경기입니다. 선수들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를 좁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슛골인 김현미 선수죠. 파인 플레이. 네, 한국 볼 잡았습니다. 김현미 백패스 임미경 오버패스 김희숙 슛골인. 88년 서울올림픽에 활약한 김현미 선수를 비롯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배출했던 백제여상 핸드볼팀. 백제여상 핸드볼팀으로 맺어졌던 인연은 초당약품 핸드볼팀 창단으로 이어졌다. 초당약품 실업팀이 탄생하게 된 것은 기훈이 수년 전 여고생들과 한 취업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백제여상과 초당약품 핸드볼팀은 창단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며 각종 대회 우승을 휩쓸었고 이 때문에 초당약품은 핸드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소녀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기훈의 신의에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선물로 보답해준 것이다. 동이 트려면 한참은 기다려야 하는 새벽 5시. 김 회장의 하루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79의 나이에도 젊은이 같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 새벽마다 거르지 않는 운동 덕택이다. 지난 76년 첫 번째 부인 최고문 여사가 세상을 뜨자 육촌 처남의 소개로 기훈은 지금의 아내 양은숙 여사를 만나 20여 년 세월 가약을 맺어오고 있다. 한강성심병원의 간호과장으로 있던 양은숙 여사는 지금도 여성단체 협의회, 서울대 동창회 등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김 회장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 같은 누구보다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다. 서로 바쁜 일상 때문에 아침 식탁 앞에서야 겨우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는데 짧은 이 시간이 부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면서 여러 사람 지역사회나 또 옆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일에는 우리는 이제 남은 거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무슨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사회에다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초당약품 공업주식회사. 1982년에 세워져 말초 혈액순환 개선제와 소염 진통제 등 6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최첨단 기기 설비를 갖추고 요즘은 한창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당약품은 현재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양승용 사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데 전문 경영인을 통해 책임 경영을 이루려는 김 회장의 의지 때문이었다.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너가 돼야 한다. 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장사에 경험이 없다든지 또 장사에 소질이 없다 한다면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사를 맡아서 이익을 많이 대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발전을 또 그래서 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1946년 목포의 백제약방이란 간판을 내걸고 첫 발을 내디딘 지 53년. 백제약품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약품 유통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더 크게 더 멀리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을 준비 중이다. 우리의 경우도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된다면은 전국적인 그런 대규모 유통업을 실현을 반드시 한다. 내가 못하면은
그 후기에 맞는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지금 회사 그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짜가지고 있습니다. 짜가고 있습니다. 16의 나이에 월급 3원짜리 견습 사원으로 출발했던 소년 김기훈. 그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 결과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이룩한 부는 그를 키워준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돌려주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왔다. 지금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통 자기가 뭐 자기를 과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10가지를 알아도 5가지나 아는 저걸 아주 신중하고 겸손하고 말 없이 소리 없이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표현한 3가지 말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 그러한 그 하나의 참 인생 스타일이랄까 이렇게 그런 것이 무척 마음에 들고 끊임없이 항상 내가 참 존경 대상이 되죠. 힘으로면서도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인간 상록수 초당 김기훈. 30년 전 그가 심었던 나무들이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로 자랐듯이 그 역시 넉넉하고 너른 그늘을 지닌 한 그루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자신의 생에는 유달리 행운이 많이 찾아왔다고 믿는 김기훈. 하지만 그가 움켜쥔 행운이란 한평생 나무를 심듯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 위에 하늘이 말없이 내린 축복은 아니었을까.